이 자리에 선 이유는 썩은 권력의 끝에 있는 바로 프레지던트 박. 가깝게 용서 빌어. 너 미국 애들이 박통을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것 같아? Park is finished. 박정희 시대는 중앙정보부가 열었다. 삼성개헌, 유신개헌의 견인차도 정보부였다. 그리고 마침내 12.16 사건으로 그 시대를 닫아버린 것도 정보부였다. 안녕하세요, 차대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남산의 4대 부장 김영욱에 대한 내용입니다. 1949년 5월 임관한 육군사관학교 8기는 한국전쟁 당시 일선 전투부대 소대장으로 복무하며 졸업생 3분의 1인 367명이 전사하고 35명이 실종되는 등 비운을 겪었다. 주요 졸업생으로 강창성, 김종필, 김영욱, 윤필용 등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육사 8기생들의 계획과 5기생들의 병력 동원으로 쿠데타에 성공했다. 5.16 군사 정변의 주축 세력인 육사 5기와 8기는 박정희 정권이 안정화되자 권력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다.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6.25 전쟁으로 인해 빠르게 진급했던 5기와 달리 아직 영광급에 머문 8기는 불만이 가득했다. 특히 권력의 핵심 중앙정보부를 둘러싼 갈등이 가장 심했는데 최종 승리자는 육사 8기생 김영욱이었다. 김재춘 3대 중앙정보부장이 1963년 노태우 등 육사 11기가 주도한 친위 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현역 육군 중장이었던 김영욱을 중앙정보부장에 임명했다. 김영욱 정보부장의 기질과 성격은 독특한 데가 있었다. 그를 잘 알았던 공화당 의원들은 김영욱을 보고 이념적으로는 극우였고 성격은 난폭했으며 정치적 판단에서 교활하고 자기 보호에는 민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유별나게 고향 사람들은 챙기고 아낀 의리의 사나이였다. 가령 김영욱이 고향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 놀고 있다고 대답하면 즉석에서 중정 해외 파견 근무를 약속하는 시기였다. 김영욱은 박정희가 출마한 5대, 6대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을 위해 인혁당 사건, 6.3 항쟁, 윤보선 대통령 후보 암살 지시, 동백림 사건 등을 배후 조종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였다. 김영욱 부장은 권력 실세들과의 경쟁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박종규 대통령 경호실장과 김종필계와의 세력 다툼이 대표적이다. 김영욱과 박종규의 사이는 처음에는 좋았다. 그러나 박종규가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사설 정보대를 두어 각종 첩보를 수집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박 대통령을 움직이자 양자 관계는 마찰에 빚게 되었다. 이에 김영욱 부장이 박종규 실장의 여비서를 동백림 사건 관계자로 몰래 구속했다. 여담으로 피스톨박 박종규가 60년대 후반 어느 날 밤 고급 요리집 앞에서 김영욱을 샌드백 치듯했다는 목격담도 전해진다. 김영욱은 육사 동기인 김종필계의 도움으로 중앙정보부장에 올랐지만 김영욱의 정치공작 대상은 김종필계 여당 의원이라 해서 예외가 아니었는데 여당 내 사찰 대상은 주로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가로막을지도 모르는 김종필 당의장 및 그 계열이었다. 당시 여당이던 공화당 이만섭 초선 의원은 1964년 이산가족 제외를 주선하기 위한 남북가족 면회소 설치 결의안을 제안했는데 김영욱은 반공법 위반이라며 반대했다. 심지어 김영욱은 이만섭 의원이 결의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김영욱은 이만섭 의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였으나 남북가족 면회소 설치 결의안은 끝내 사장되었다. 훗날 이만섭 의원은 김영욱 부장의 실각을 주도했다. 김영욱 정보부장의 임기 후반은 삼선 개헌을 위해 바쳐졌다. 1969년 1월 7일 윤치영 공화당 의장 서리에 삼선 개헌 검토 중이라는 발표로 가파른 개헌 고지에 막이 올랐다. 김영삼, 최영우 등 야당의 반대, 공화당 내 김종필계의 반대, 종교계 및 대학생의 반대 등은 예상된 것이었다.
김영욱은 김영삼에게 초선 테러를 하는 등 협박과 회유, 무력 사용 등으로 반대 세력을 진압해 나갔다. 1969년 7월 29일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이만섭 의원은 삼선 개헌에 앞서 5개 항의 선행 조건을 제시했는데 주요 골자는 김영욱의 퇴진과 중앙정보부의 권력 축소, 공화당 내 민주개혁이었다.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 삼선 개헌안은 국민투표법과 함께 국회 제3별관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 10월 17일 삼선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자 사흘 뒤인 10월 20일 박 대통령은 개헌의 두 축이었던 김영욱 정보부장과 이우락 대통령 비서실장을 해임했다. 적이 많았던 김영욱은 집권 연장에 실현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정치적 짐이었기에 김영욱은 그렇게 용도 폐기되었다. 김영욱은 정보부장을 그만둔 후 5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그간의 일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초조해했다. 그는 밤마다 협박 전화에 시달렸다. 김영욱은 정보부장 시절 자신이 괴롭혔던 이들을 찾아가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며 용서를 빌었다. 자신을 버린 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 야당의 보복을 피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김영욱은 1971년 대선 때 비밀리에 김대중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대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고 김영욱의 기회주의적 처신은 1973년 4월 그를 미국 망명길로 접어들게 한 계기가 되었다.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국회는 해산되었다. 1973년 3월 유정회 의원의 명단이 발표되었으나 김영욱의 이름은 없었다. 또한 이우락 정보부장의 사체 동결 조치는 사체 전주였던 김영욱을 경제적으로도 옥죄었다. 결국 1973년 김영욱은 미국행 망명길에 올랐고 1977년까지 침묵의 세월을 보냈다. 1975년 4월 미국 포드 대통령의 부인 베티 포드의 여비서 낸시 하우의 남편 제임스 하우가 권총으로 자살했다. 이 사건의 먼 배경에 박동선이 자리 잡고 있음을 워싱턴 포스트의 맥신 채셔 기자가 추적 폭로했다. 그로부터 1년 만이 지난 1976년 10월 24일 워싱턴 포스트는 박동선, 김한조를 묶어 코리아 게이트 사건을 터뜨렸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박동선, 김한조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경제 원조 유지, 주한미군 유지, 유신체제에 대한 미국 내 비판 무마 등을 목적으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었다. 1976년 10월 25일 워싱턴 포스트지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워싱턴 거주 한인 실업가와 공작원이 미국 의회 의원들과 정부 관리들에게 매년 50만 달러 내지 100만 달러를 현금이나 선물 혹은 정치자금으로 제공했음을 보도했다. 박정희 정권의 뇌물 스캔들은 미국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었고 미국 정부는 국무부, FBI, CIA, 법무부 공안과, NSA 등을 총동원하여 수사했다. 사실 코리아 게이트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이는 국회의원 오세응이었다. 1972년 3월 13일 국회 외무위 소속 오세응 의원은 리처드 해너 미 하원 의원과 박동선, 김영욱의 커넥션을 폭로했다. 박동선이 미국살 거래 대리권이 큰 돈이 된다는 점을 알고 리처드 해너 미 하원 의원을 통해 김영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움직였고 그 대가로 리처드 해너에게 20만 달러의 커미션을 주었다는 내용이었다. 오 의원의 말을 들은 동료 의원 김영욱은 명패를 집어들어 오 의원을 때리려 했으나 여야 의원들이 말려 가까스로 진정되었다. 여담이지만 박동선은 1962년 조지타운대를 졸업하고 미 상하 의원들과 교류하며 미국 상류사회의 실력자들과의 교류에 눈을 떴다. 박동선은 유학생 가운데에서도 영어에 능했고 품위있게 치킨 먹는 법을 익히기 위해 노력할 정도로 사교 지향형 인물이었다. 1977년 6월 5일 뉴욕타임스의 리처드 헬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긴 침묵을 깬 김영욱은 박정희 정권의 뒤흔드는 증언으로 유신 정권의 비수를 꽂았다. 그리고 그는 곧 코리아 게이트를 주관하던 프레이저 위원회에서 증언도 하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와 남산에 비상이 걸렸다. 주미대사 김용식과 특임장관 민병권이 1977년 6월 17일 김영욱을 만나 만류했으나 6월 22일 김영욱은 끝내 프레이저 위원회에 출석했다. 증언석에 앉은 김영욱은 박동선, 김한조, 통일교 그리고 김대중 납치 사건에 이르기까지 박정희 정권의 치부를 낱낱이 고발했다. 그가 긴 침묵을 깨고 증언에 나선 이유에 대해 당시 주미대사 김용식은 영화에서처럼 그가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고 회고했다. 미 의회 증언 후 박정희 정부가 김영욱을 민족 반역자라고 비난하자 1977년 7월 15일 김영욱은 누가 진짜 민족 반역자냐고 되물으며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1977년 1월 17일과 2월 14일 두 번에 걸쳐 편지를 보내 귀국을 권유한 사실도 폭로했다. 김영욱은 그해 가을 미국에서 반유신 운동가 김경재와 회고록 집필에 들어갔다. 이에 중앙정보부 차장보 윤일규는 김재규의 명을 받아 뉴욕에 가 김영욱을 설득했다. 이틀간 16시간의 대화 끝에 회고록 원본을 넘겨주는 대가로 몇십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 김영욱은 최후의 무기로 회고록 4번을 몰래 남겼는데 주변 사람 중 누군가가 일본에서 출판해버렸다. 1978년 일본에서 회고록 1권의 요약본이 처음 나갔을 때 김영욱도 당황해했다고 전해진다. 1978년 김영욱의 회고록 파문 속에 코리아 게이트는 수습 국무위원회에 접어들었다. 1978년 2월 28일 박동선은 미 상하원 윤리위에서 7일간 40시간에 걸쳐 비공개 증언을 했지만 미 의회도 실제 중앙정보부 요원이 아니었던 그를 요원으로 입증할 도리가 없었기에 증언은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또한 1978년 10월 프레이저 소위원회도 18개월간의 조사활동을 마감했고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코리아 게이트에 대한 미국 내 관심도 시들해졌다. 하지만 김영욱에 대한 박정희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1979년 프랑스 파리의 웨스트엔드 호텔에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김영욱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실종에 많은 가설들이 있다. 박정희가 청와대 지하실에서 사살했다는 설, 차지철의 특수공작팀의 제거설, 산채로 자동차에 실어 폐차장에서 압사시켰다는 설, 제네바에서 살해한 뒤 한국으로 시신을 운반했다는 설, 중앙정보부 요원이 유인한 뒤 현지 조직폭력배가 살해했다는 설, 파리 외곽의 양계장 분쇄기로 갈아 죽였다는 설, 프랑스에서 죽이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다는 설 등 여러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54세 나이로 영원한 실종을 맞이한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도 김재규의 11.6 총선과 함께 영원한 종언을 고했다는 점이다. 6년 3개월 최장기 중앙정보부장의 최후는 박정희 정권과 함께했다.